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입원을 하고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그동안에 방송을 오래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시국이 여러 가지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도 새로워졌지만은 그 중에 소위 이름하여 북핵 문제,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4년간 밀고 당겼던 톱다운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를 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북핵 문제 미국의 정책을 진단해보고 그 정책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또는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인준까지 그 조각, 소위 그 강요들을 결정을 보니까, 소위 그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이라고는 보수적 장관이 임명됐고, 또 백악관 대변인에는 젠 사키 여사가 대변인을 맡게 됐고, 또 국방장관에는 로이드 오스턴이라는 흑인 국방장관이 최초로 등장됐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실장에는 제이크 설리반이라고는 아주 노련한 외교관이면서 대북 문제에 유력한 주자의 한 사람인 설리반이 안보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외에 성김이라고 한국인이면서 대북관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당시에 동북아 아태 차관을 맡았던 사람이 다시 이번에 등장해서 대북관계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대표의 유엔 대사로 흑인 소위 린다 토마스 소위 그린필드라고는 여사가 유엔 대사로 임명이 돼서 지금 청문회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부분 어떤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 핵을 풀 것인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또 어제 일본의 스가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과정에서 대북 관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소위 과거의 원칙적인 CBID,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완전 비핵화죠. 그것을 미국과 북한의 단독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심지어 미일, 럽, 중까지 네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한국과 북한이 들어가는 과거 육자회담 같은 성격의 방식으로 정책을 풀어나가겠다, 그런 것이 표명됐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톱다운 방식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어렵게 꼬이게 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소위 바이든 정부는 다자 협상, 동맹 중시, 그리고 원칙적인 북한의 비핵화, 이런 점에서 정책을 제시할 것 같고, 그런 정책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소위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봤듯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시대를 이루겠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9년까지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세 차례 소위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려한 정말 청사진을 제시했고,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 그리고 군사합의 등 여러 가지 사실은 남북관계가 훈훈한 훈풍을 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2020년 북한은 미국과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을 재연했고 그 외교관을 전체 교체하면서 김정은 방식의 핵 문제에 대한 고집을 부리고 남북관계를 아주 냉각 상태에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초에 전국에서 8차 당대를 위해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놓고 25일까지 약 일주일간 연석회의를 하면서 소위 그들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핵 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대해서는 그들이 늘 주장하던 원칙론, 미국이 선으로 대하면 선으로 대할 것이고 악으로 대하면 자기들도 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까지를 열병식에 끌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아마 성공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열병식도 보통 낮에 하던 열병식을 최근에는 밤 12시에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우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시계 제로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리무중, 소위 말하는 안개가 깊이 껴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북핵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한 너댓 자리에 갇혀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선 북한이 핵을 고집으면서 인민의 생활을 고달프게 하고 경제를 김정은 말대로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면서 인민의 동경을 구해내고 또 군사력에 관한 한 최강의 무기를 만들어서 적대국들이 자기들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얼마나 그 호언장담에 감동을 받을는지 또는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엄격히 따르면 우리의 GNP, 국민 GNI죠. 총소득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 경제체제에서 우리 예산의 500조가 좀 넘는 돈 가운데 국방비로 쓰는 돈은 70조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국가 예산을 밝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한국 돈으로 따져서 아마 한 6, 7조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보는 경우에 많이 잡아도 한 20조 씁니다. 그럼 20조 가운데서 국방비에 얼마를 쓸까? 20%를 쓴다 하더라도 한국 돈 4조입니다. 그런 국방비를 가지고 무모하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 SLBM을 만들고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런 엄청난 국방비를 쓰다 보니까 인민 생활에는 배급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장마당에 의존해가지고 너희들 방식대로 먹고 살아라. 그 대신 인민을 괴롭히진 않겠다. 충성을 해라. 그러면서 오직 인민공화국은 군사적 대국으로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가겠다고는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코로나도 한 명도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사망자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가히 그 통계를 누가 믿을 것이며 또 누가 그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이든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핵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북한 핵을 잠정적으로라도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냐. 두 번째는 시간을 장기간 끌고 가더라도 실무 협상을 통해서 핵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단계를
이란식으로라도 해결해 갈 것이냐. 북한은 상당히 이란식 핵협상을 선호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리비아 방식의 카다피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이라크의 후세인의 종말을 봤기 때문에 김정은도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북한의 체제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핵을 가진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에 그들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만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늘 봐왔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는 완성당에 들어가서 되도록일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됐고 북한을 이제 트럼프가 초기에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과감하게 서두르고 나왔던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했지만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고 오히려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냈으며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들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우산으로 쓰고 있는 비핵 국가들은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핵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북한을 핵국가로 잠정 인정해 놨을 때 우선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의 핵을 보유할 것이고 일본, 심지어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는 물할 것도 없고 이미 핵을 보유했으니까 필리핀까지도 태국까지도 핵을 아마 생산을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을 추종하는 여러 나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끝까지 북한 핵을 인정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핵은 지금 20개에서 100개 정도의 탄두에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경량화 내지는 또는 소량화까지 간다면 여러 형태의 핵의 위협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핵 확산을 주장한 학자라든지 또는 핵 억제를 주장한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했을 때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핵을 확산해가지고 다 핵을 보유했을 때 상호 견제 때문에 전쟁이 억제될 수도 있고 핵을 지금 기존에 5개 나라만이 보유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비핵 국가로 계속 이끌어가면 세계적 핵을 억제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전문학자들의 견해는 지금도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처럼 첨예한 지역에서 더군다나 주변의 나라들이 다 거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핵 보유를 언제든지 정책만 바꾸면 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바다에 띄워놓고 일본에 끌어들여다가 일본의 기술력 가지고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면 즉각 1800개 정도 핵을 불과 몇 개월 안에 생산할 능력을 갖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도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 1호기, 4호기까지는 충수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다시 핵 원료로 쓰여질 수 있고 또 우라늄 농축탄도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형 경수로가 그 이후에 계속 지어져서 거기서는 핵 원료를 제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이미 월성 1호기에 4호기까지 충수로에서는 얼마든지 핵 속에서 쓰고 남은 연료, 폐연료가 플루토늄의 생산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게 기대를 가졌던 소위 트럼프 정부죠. 트럼프 정부가 과거 클린턴 정부의 핵회담에 대한 방식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또 오바마 시대에 핵을 연장시키는 결과밖에는 못 가졌다고는 입장에 서서 트럼프의 경영 전략과 맞먹는 그런 전략 시스템을 가동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대를 듬뿍 주었고 우리 한반도도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것이고 본인도 트럼프 정부에게서 레이건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를
사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핵 전략은 100% 실패입니다. 오히려 기회만을 제공했을 뿐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었어요. 조 바이든 정부에게 기대 걸었던 것은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동맹 중시, 동맹 국가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또 다자간 협상, 과거 6자회담에서 결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깊숙이 개입시켜가지고 북한 핵이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도 위협하고 중국도 위협합니다. 경량화와 소량화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대한 테러 집단의 손에 핵이 들어가면 위험한 국가 위기에 또는 국가 전복의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비핵화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미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고 지금 상태만 조금 더 진전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싸인 주변국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쟁 억제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을 놓고 무역전쟁, 기술전쟁, 환율전쟁,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대중국 정책을 미국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이 강하게 거부했고 그 피해를 우리가 많이 입었던 것은 사드가 중국 전역을 시찰할 수 있는 시찰 성격을 가진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트레이트가 방어용 무기듯이 사드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패트레이트보다 사드가 중국을 민감하게 했던 것은 중국의 저 운남성에 있는 미국 공격용 미사일 기지, 또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아에서 심양 군구가 보유하고 있는 백두산 천지에 감춰놓은 미사일들, 이런 것을 사드는 시찰 감시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즉시 보복을 해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미국의 괌의 전력 자산,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핵 잠수함들의 실전 배치되어 있는 무서운 무기 체계들은 중국은 지금도 간담을 썰켜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위다이다오 중국명, 그 민감한 상황이죠.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모든 무역선 또는 석유 운반선들이 중국의 남중국해를 거쳐 들어옵니다. 거기를 만일 중국이 봉쇄해버리면 엄청난 경제적 적자, 무역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해역을 통과하는 소위 미국 중심의 여러 나라들의 무역 항로는 사실상 차단되고 대한해협 저 멀리 돌아서 들어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중시하는 관계에서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번 스가와 조 바이든 사이의 통화에서 입증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소위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소위 보턴업 다운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보턴업.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거쳐서 실질적 핵을 비핵화해 갈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북한도 생명을 걸어놓고 핵을 만들어 놓고 그 핵을 그냥 버리라고 해서 버릴 날은 아니겠죠. 전체 체제의 운명을 걸어놓은 핵입니다. 그것만이 미국을 제압하거나 미국과 맞먹는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는 아마 그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있어도 미국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아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핵이 존재하는 어떤 군사협의도 그 실효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핵은 모든 재래식 무기를 불모로 잡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동 반경이 좁은 나라라 북한 핵을 썼을 때 우리 방어 체계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들이 북한 영내에서 핵을 파괴하면 또는 핵기지를 폭파하면 북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 해결되지 않는 한반도가 추구하는 평화, 한반도가 추구하는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국가, 또 미래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의 지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필코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94년 제네바 협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아마 그때 부시 정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왜 협상을 했냐면 89년에 프랑스 위성이 평양을 정찰하다가 평양의 연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5메가톤급이니까 아주 규모가 적죠. 우리가 100메가톤급 원자력 발전소를 23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메가와트급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물레방앗간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핵 폐기물을 가지고 소위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죠. 그걸 프랑스 위성이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즉각 의의를 제기했고 또 한동안은 IAEA 사찰까지도 받아들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제네바 협상을 2년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정부는 분명하게 핵 폐기를 약속했어요. 북한의 핵 폐기, 요즘 말하는 CBID죠. 불가역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핵 폐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북한이 핵을 상당한 수준에 진척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근히 폐기하기 위해서 끝없이 주장을 했고 미국도 핵 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에서 폐기를 어떤 수준으로 바꿔버렸느냐. 폐기가 아니라 불능 상태, 핵을 억제시키는 방향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변에 있는 핵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 생산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미국이 결국 그것을 폐기는 하되 전기 생산에 많은 손실을 보니까 저 심포 부근에다가 우리 호남정에서 연간 50만 톤씩의 원유를 보내줘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심포에 소위 한국형 원자로 경수로죠. 2기를 설치해 주기로 당시 40억 불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북한이 90년 중반기에서 2006년경에 와가지고 우라늄 농축탄을 생산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는 상태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국을 속이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밑에서 우리 정부도 소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분산에 와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완전 폐기해버렸죠. 미국으로 실어갔죠. 근데 북한은 그 오히려 핵을 또 진전시켜가지고 농축탄까지 만들어내는 실험 자체도 필요 없는 핵폭탄을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의 전문
전문가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4차례 심지어 중성자탄 실험까지 하고, 그러니까 수소탄 전 단계죠. 그리고 화성 14, 15 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까지 실험을 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핵무기란 무엇입니까?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무기입니다. 그것이 몇 킬로 나가냐에 따라서 ICBM이 되기도 하고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핵, 중거리 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은 중거리 핵이나 단거리 핵까지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먼 10,000km 이상 떨어진 나라니까 ICBM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근데 ICBM도 날아가는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요격을 당할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SLBM이라는 거예요.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영해 가까이 가서 소위 근해죠. 미국의 근해까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지역이든 공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전체를 공격권에다 넣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직접 피해 당사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를 쓰고 북핵 문제를 담판을 해서 김정은 정권을 베트남 방식으로 성공시키고 경제적 부국을 만들어서 결국은 핵은 뺏어내겠다는 그런 경영 방식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베트남과 북한은 또 다릅니다. 중국하고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지만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해요.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7명의 상무위원에게. 베트남도 공산당 일당 정권 같지만은 권력이 공산주의식 민주주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핵을 만들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미국으로부터 자금 조달 없이는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고 도이모이 방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을 도입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10년간 해보니까 아무 성과가 안 나와요. 왜? 경제란 것은 자본, 자원, 기술, 노동 이런 조건들이 다 합쳐질 때 발전하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본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자원이 있어도 우수한 노동력이 있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 적대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미국이 세계 4대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IBRD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다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을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미국과 외교를 수립해야만 원활한 기술 도입도 가능하지만 자본 도입이 가능하니까 오늘 베트남 경제가 연 7, 8%까지 성장해가는 우수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체제 자체가 일당 독재입니다. 김정은 권력은 세습 통치일 뿐 아니라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체제 안정용 시스템 정치예요. 거기에 다른 나라는 주체 철학이 없어요. 일반적 사회주의 이념이 있을 뿐이지. 근데 북한은 김일성 주체 철학이라고는 이념적 사상이 인간을 움직여요. 여러분 그 공산당 간부회나 당 8차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김정은 앞에서 모든 고위 당직자들이 메모를 합니다. 수첩에다가. 그 지난 신년사 발표할 때도 그냥 신년사 원고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해가지고 넣어놔주면 될 걸. 왜 그 메모를 시킵니까? 시킨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하지만은 경쟁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 앞에 충성할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절대 충성한다. 옆눈질 안 하겠다. 인민을 결속시켜서 그 체제 속에 들어와서 마치 물고기가 물 따라 가듯이 인민을 한 줄로 세워서 가겠다. 전 인민이 굶어 죽어도 당이 내세운 깃발 아래 뭉칠 것이고 수령에 생명을 주신 그 은덕 앞에 감사할 것이다. 이런 체제 속에 있어요. 경제란 것은 경제의 자율성에 의해서 작동해야만 경제가 발전하지 시스템이 가로막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분을 한번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혀를 내둘러요. 세상에 수산 가공업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다 파는데 자꾸 이제 소비자가 물동량을 요구합니다. 뭐 오징어를 얼마 갖다 달라, 뭐 청어를 얼마 갖다 달라, 동태를 얼마 갖다 달라, 건어물로. 근데 그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데, 심지어 그 당 안에 소조에, 공장 노동자 안에 소위 당이 지시하는 위원장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해요. 생산 과정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군에 속해 있다 해서 군 당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또 함경북도에 있다 해서 함경북도 도당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 도당위원장은 결재를 주면서 뇌물이 필요하고 중앙당에 또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 안에 갖다 주겠다고 약속한 수산품이 석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석 달이. 출장 갔다고 하고 중앙당에서 연락 안 왔다고 못 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냐 그런 얘기야. 여러분, 제가 94년이죠. UNDP라고 UN 기구에 두만강 개발 계획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대표 교수님들 5분하고 대표 연설을 갔어요.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 외환 뭐 관리법인가 만들어가지고 그 특구에서 세 사람하고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하고 또 외교 담당 비서가 해가지고 5분이 왔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20분간 발표할 때 순수한 경제 논리로 발표했습니다. 두만강은 황금, 동방 황금 지역이고 대한민국의 동북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니까 북한이 교역의 길을 열어주고 철도를 연결해서 무역의 길을 연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가 북한으로 가서 대동강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외환관리에 대한 경제구조를 잘 만들었다.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의 대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20분간 발표 동안에 김일성 얘기를 그리고 김정일 얘기를 100번을 넘게 주장을 해요. 무슨 경제 20분 강의 동안에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를 갖다 들이대냐 이게. 누가 그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거기다 기술 지원하고 자본을 갖고 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끝난 뒤에 따졌어요. 무슨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많이 들어가냐. 그런데 우리는 정치 때문에 삽니다. 수령님이 주시는 덕 수령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핵이 없이는 정치 논리를 풀 수가 없어요. 군부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내 선전용이야. 쉽게 말하면 체제 유지용. 그걸 가지고 밖에 나는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하려고 그런다. 적대국과 우리를 깡그리 부셔버리려고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그러고, 한국이 도입하는 소위 미국에서 소위 요즘 무연정찰기 스테이트 전투기들이죠. 스테이트 전투기들. 북한은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전혀 탐색할 만한 레이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떴다 하면 평양 다 보고 와도 그때 깜짝깜짝 스텔스 기능이 없으니까. 감지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서 F-35 같은 거 도입하면은 북한이 막 억제를 쓰는 거예요. 왜 너희들하고 평화협정 군사합의 해놓고는 그런 우리를 공격해서 말려 죽일 만한 무기를 도입하냐고. 아, 너희들이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그 핵을 내놓으면 우리도 그걸 방어무기라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할 텐데. 핵은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간에는 핵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우리 정책의 노선을 정확하게 세울 때 동맹 중시, 다자 협상, 러시아, 중국을 어떻게 끌어내서 북한의 제재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며, 과거 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이나 선사인 팔리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햇볕 정책을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재현할 것이냐. 우리 동족을 그대로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아 놓고 굶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김정은 책임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동족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야 돼요. 이런 고도의 한반도만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급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외교정책을 써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용적인 정책. 과연 북한을 감동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나오지 않고는 못 빼기 들어가는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이건 국민을 정말 받드는, 국민을 내세우는 정책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서 수사를 하고 외교정책을 세우는 현명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북핵정책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하나 경고합니다. 과거에 클린턴 정부가 세웠던 위험한 정책 중에 하나가 투 코리안 팔리시라는 겁니다. 두 개 한국을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야. 핵을 어느 정도 유보시켜 놓고. 아마 트럼프도 어쩌면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미국 본토에다가 반납해 놓고 평양 거리에 맥도날드 깃발이 날리게 하고 트럼프 빌딩이 쓰게 해서 마치 북한을 미국 편에 쓰게만 해놓으면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중요한 미국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조 바이든 정부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북정책, 북핵정책을 세워야지 잠정적으로 분단을 고착시켜 놓고 두 개 한국 속에서 북한을 자기 편에 쓰게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얄팍한 정책을 쓰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늘이 작용해야 돼요. 독일 통일이 그냥 됐습니까?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독일 정부 자체가 통일을 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되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콜총리 회고록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독일 통일의 문을 열어줬고 그 문으로 시민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준비하고 하늘이 함께해서 우리 섭리민족 아닙니까? 섭리사관에 분단은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통일국가는 가게 돼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짧게 인민을 해방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민주와 복지와 정말 쉽게 말해 여행 자유라도 그리고 정치적 결사 자유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국식 경제라도 발전할 길을 열어주는 책임이 정부에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크게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될 모습으로 통일의 지도자 되셔서 그날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기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